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76%, 코스닥은 1.23%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8천억이 넘는 큰 수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2,100억이 넘는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최근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는 요 기간 동안에 최근 5일만 나더라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1조 8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오늘 2,100억이 넘는 큰 순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 보면은 한 3,700억이 넘는 이렇게 큰 순매수를 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의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투자를 진행할 때 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 졸졸졸졸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외국인들이 매집할 때 아직은 매집 초기라고 보고 부지런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 상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 그 금리 관련해 가지고 연준에서 인상을 하니 안 하니 뭐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사실은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준의 관계자들,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한 번씩 뭐 시장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또 뭔가 다른 게 있나 이런 자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금리 동결, 6월달 금리 동결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동결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이렇게 뭐 이 정도면 사상 최대로 벌어져 가지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외환시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외환시장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 4월 달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배당을 받다 보니까 그 배당 받은 돈을 본국으로 가져가느라 달러가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월달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해서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결 분위기가 좀 더 확실해지게 된다면은 아마 우리 시장으로 달러가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번 주 25일 날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관련해서 가장 크게 바라보는 게 바로 이 소비 관련해서 또 그리고 물가 관련해서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물가 관련해서 부담을 좀 들었습니다. 산유국들이 감산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던 때도 있었지만은 안정을 찾고 지금 70달러 초반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뭐 물가가 향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또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부담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외환시장도 미국하고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유가도 저렇게 안정적으로 감에 따라서 이번에도 금리가 동결이 되고 오히려 좀 소비에 신경을 좀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들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쳐다봐야 될 것은 바로 경기에 대한 관심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 시장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시장의 수급이 지금은 뭐 삼성전자하고 또 그리고 운송장비 쪽으로는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으로 잘 될 것 같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두 종목으로 이 시장을 다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뭐 소비가 좋지 않니 무역이 잘 안 되는 이야기 하더라도 주식 시장에는 코스피에서는 한 900 종목이 넘는 종목이 있고 코스닥에서는 한 1600개 넘는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다 좋지는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은 업종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수급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적이 괜찮은 업종이 좀 더 빨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자금을 갖다가 순환매매하면서 투입한다 하더라도 실적을 좀 봐가면서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의 물량을 우리가 좀 추가로 매수해 가면서 순환매매를 좀 더 빠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시장 수급을 좀 더 들여다보면 뭐 거의 다 매수했습니다.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거의 전업종, 이 정도면 거의 전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오늘은 19개 종목이 있어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는 들여다보지 못할 것 같지만 일부 좀 들여다봅시다. 일단은 GS건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상으로는 아직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유가 있는 건설업종 있잖아요. 이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천천히 접근해야 됩니다. 이쪽에 있는 평범한 이런 구간들은 적립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사람들이 천천히 한 달에 한 번씩 매매하면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환 매매를 좀 빨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평범 상승 추세가 일단 상승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죠.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바닥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회복 구간에서 바닥을 보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긍정적으로 보다 되겠지요. 그리고 LIG 넥스원이라는 이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대충 한 바닥을 구경했다. 그리고 이제 추세가 괜찮다. 그러면 지금 고점 대비 조금 떨어졌죠.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주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빨간색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분할로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는 그때이고요. 또 그리고 이 상승 추세에서는 파란색이 많이 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분할로 매도를 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순환 매매를 좀 빨리 가져가려 그러면은 이 회복 구간이나 이 평범한 구간, 특히 이 평범한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좀 올랐다가 매도 신호가 나도 괜찮아요. 파란색 이런 거. 좀 떨어져서 살짝 오를 때 이때 있죠. 세력들이 이탈을 안 한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면은 이때 이제 매집해서 들어가면은 또 매도 신호는 이런 거 파란 거 바라보면 되겠죠. 상승 추세니까 많이 나요. 그러면은 굉장히 순환 매매를 좀 빨리 가져가면서 자금 회전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금 회전을 높인단 말은 동일한 돈을 가지고 있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운영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갖다가 많이 굴릴 때 첫 번째는 돈이 많으면 가장 좋고요. 그럼 돈이 없는데 돈을 많이 굴리는 방법은 이 돈으로 빚을 내서 많이 굴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빚을 내기 싫어요. 빚을 내기 싫은데 돈을 많이 굴리고 싶다 이러면은 돈을 갖다가 회전을 높이면 됩니다. 회전. 그 회전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좀 매매가 잦아야 되는데 그럼 단기 투자 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뭐 의지가 되기 때문에 좌우가 되기 때문에 뭐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세력도 지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돼서 굉장히 예측하기 힘들고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은 승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자금 회전력을 높이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 상승 추세 내에서 추세가 딱 잡힌 상태, 추세가 잡혔단 말은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매집하는 그 과정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해요. 그러면 이 떨어질 때 우리가 만약에 매집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세력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 상승 추세의 평범한 구간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SK 이 종목 딱 보면 바로 나오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냥 이거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참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휴캠스의 종목은 좀 뭔가 좀 잡혔죠. 이렇게 이제 회복 구간을 지났고요. 바닥을 구경했다는 거예요. 구경을 했고 이제 평범한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동아소시홀딩스는 아직은 좀 평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조금 상승적으로 약간 접어들었죠. 이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관심 가져볼 만하고 또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것도 평범한 구간에 접어들어서 일단 바닥은 구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이 중공업 이쪽 이제 배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그냥 끝판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 때는 이만큼 갔다고요. 예, 떨어질 때는 이 고점 대비 한 90% 정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90% 떨어진단 말은 상장 폐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물리면 답도 없습니다. 이 조선주들은 한번 떨어질 때는요, 한 5년, 6년 이래 떨어져 버립니다. 어떨 때는 막 7년, 8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집니다. 이거 고점에 물리면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오랜 기간 떨어지죠. 고점 대비 이렇게 90% 떨어지죠. 그런데 갈 때는요, 또 천천히 가요. 이렇게 안 가요. 얘들은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 10년 올라봅니다. 진짜 천천히 이렇게 오릅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 시장의 어떤 대장주로 등극하는 순간, 아, 이번 한 주기는 끝이 났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 보면 이래 뭐 하락 추세, 뭐 이렇게 상승 추세.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사인 함수, 뭐 코사인 함수 이런 거 많이 배웠죠. 뭐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이 조선업들이 시장의 대장주로 탁 올라오게 되면 그냥 모든 종목들이 아무리 그때는 뭐 여러분들 늘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많으면 뭐든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가 되면 좋은 요소들이 엄청 많아요. 아무도 팔아라 소리 안 합니다. 그때 조선주가 오면은 아이고 이제 이번 주기는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평범한 구간이다 하더라도 이게 뭐 단시간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얘들은 이 구간을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구간 안에서도 오늘 평범한 구간이 됐다, 내일 탐력 구간이 됐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급변동하고 자주 변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간 안에 계속 이렇게 좀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멀리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멀리 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세아 베스텔 지주는 바닥을 한번 봤죠. 바닥 구경 한번 하고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셀트리온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볼 때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생활에 안정을 가지면서 너도 나도 자녀를 많이 낳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자녀들이 빵살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고 자꾸 커가면서 그러면 얘들이 커감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전에는 인구가 요만큼이었는데 지금 한 5년 뒤면은 한 2배가 되는 인구가 초등학교에 들어온다 이러면 미리 초등학교에 지었죠. 그럼 얘들이 3년 뒤면 뭐 중학교 갈 거니까 중학교를 또 지었죠. 그리고 얘들이 또 3년 뒤면은 고등학교 갈 거니까 고등학교 지었죠. 얘들이 또 3년 뒤면 대학교 갈 거니까 또 대학을 많이 지었죠. 얘들이 4년 뒤면은 아니면은 뭐 군대 갔다 오고 한 7년 뒤면은 얘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묵고 살아야 되니까 집도 많이 지었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때는 예측 가능합니다. 착착착 단계가 있거든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셀트리온은 가면 또 어떤 면에서 좋냐? 이것도 예측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빵살부터 태어나서 이 이야기이고 65세 기준으로 딱 해서 65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전에 이때 많이 가셨던 분들께서 우리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 은퇴한다. 그러면 이때 몇 년 지나면 70세가 된다. 몇 년 지나면 80세가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나가려고 하면은 이때는 이런 약을 많이 드시더라. 이럴 때는 이것도 다 통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병이 많이 생기더라. 이럴 때는 뭐가 많이 있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보통 자녀들하고 헤어지고 이제 혼자 그 정도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요양원이 많이 필요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노인들이 밖에 나감으로 인해서 물론 사망자 통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5세가 지나서 언제 되면 여러분들 젊을 때는 20대 이럴 때는 뭐 특별한 경우 빼고는 당뇨약 다 먹지만 한 40대 이렇게 되면 당뇨, 혈압약 벌써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50대가 되면은 이제 제법 많이 드십니다.
60대가 되면은 더 많은 약을 드시겠죠. 그런 것처럼 이 통계가 딱딱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의약품주들도 또 노인 실버 산업 관련해서도 굉장히 예측 가능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연구하면 돈 봅니다. 뻔하잖아요.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다 납득이 되죠. 예전에 애가 없을 때 애 태어나면 몇 년 지나면 뭐가 된다, 몇 년 지나면 뭐가 된다, 이렇게 다 예측이 가능했던 것처럼 지금 노인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나이가 5년 지나면 몇 살 인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뭐든지 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들이 있어요. 그러면 꼭 의약품주가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게 충분히 다 예측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투자의 하나의 재료로 삼고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뭐 의약품 업종, 굳이 설트령뿐만이 아니라 이 의약품 업종은 사실 이 추세 안 봐도 돼요. 이거 안 봐도 되고 그냥 뭐 안 망할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유통업인데 참 오랜 기간 떨어졌습니다만은 평범합니다. 아직은 하락 추세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종목 보고 싶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자, 여튼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합니다. 그냥 동결하겠습니까? 얘들이 은행 쪽에서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정비하고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늘리고 줄이는 게 연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은행도 해요. 그럼 대출 규제를 좀 강화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뭐 금리를 갖다 올리는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을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가 아니도 은행에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금리 동결하고 좀 지켜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은 좀 멀리 봤을 때 항상 이 투자라고 하는 기본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 나갈 때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게 좋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긴 기간을 예측 가능하다고 할 때는 사실상 이 수급조차도 안 봐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으로 애가 없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자녀가 이 수많은 인구들이 쭉 앞으로 쭉 성장해 가는 과정에 사회 나아가고 어떻게 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 기준선을 딱 꺾어서 이게 경제활동 인구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65세 넘어서 경제활동 인구로는 좀 잡히기 좀 어렵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좀 많이 돈을 갖다가 지급해야 되고 또 젊을 때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좀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그 관련 의료 산업 관련해서 실버 산업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들은 굳이 수급까지도 체크 안 해도 되고 앞서 본 추세까지도 체크를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멀리 봐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러분들께 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으면 좋고 돈이 많이 없을 때는 레버리지 뭐 원금이 작지만 빚을 받는 데서 레버리지를 늘리게 되면은 많이 투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돈이라도 하더라도 회전율을 높이게 되면 이것도 돈이 많은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드렸던 거 그냥 우리가 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본원통화입니다. 본원통화가 있고 이 레버리지 내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돈이 늘어나는 거고 또 그리고 회전율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화 유통 속도 있죠. 다 똑같습니다.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보고 처음에는 영어를 몰라서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어느 단계로 싹 넣으면 참 도가 좀 통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제가 도로 통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생깁니다. 어떤 주택가 딱 생겨요. 저는 돈을 중심으로 경제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자신의 기준을 딱 보고서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일맥 공통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과정이 있듯이 좀 더 넓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돈이라고 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또 그리고 가정경제나 국가경제나 기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 투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장바구니 투자 아니면 마트 가서 투자처를 찾는다 이런 이야기처럼 그냥 이 세상이 변해가는 거 보면 그러면 이 인구 구조만 하더라도
이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지 금방 알죠? 그러면 우리가 동남아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일부 국가들 라오스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 있죠. 그런 국가들에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그쪽으로 내가 좀 아니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에 있는 기업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나라도 주식시장이 있고. 그럼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 생각할 때도 이 기본적인 어느 세상에 가도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가 커가면서 이 사회에서 정부에서 그 사회를 갖다 원활하게 발전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쭉 보면서 이 국가에서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 저 국가에서는 저게 필요하다. 그 단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투자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런 걸 꿰뚫고서 멀리서 바라봐주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쭉 이렇게 들어가서 범위를 좁혀 들어가야지 맨날 그 뉴스 보고 따라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투자도 딱 자신만의 주관을 가져야 되고 주관이 생기기 이전에는 좀 투자를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게 좀 이해를 했다. 시장에 돌아가는 거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조금 더 늘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